안녕하세요. 배성만입니다. 이 강좌는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학산 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담형 특별 강좌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병기 교수님은 이 특별 강좌의 토대가 되는 저서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서 동일한 제목의 제4장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대담형 특별 강좌의 키워드가 혁신인데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공정에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을 키워드로 제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공정한 사회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험했던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도가 낮고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경제 개발이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진 나라가 경제 성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정은 그 자체로 혁신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말할 때 자유와 기본권의 문제와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등 많은 정치 철학자들도 이 두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자는 분배 혹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자는 결과적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주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물론 분배적 정의, 즉 결과적 분배의 공정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의 문제가 모두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정은 시장의 공정과 분배의 공정 모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공정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양자 모두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선 이른바 주류 경제학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효율성의 기본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공정한 시장이란 소비자, 노동자, 기업, 자본가, 지주 등 어떤 경제 주체도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월적 지위는 특권, 차별, 정보의 불균형, 법, 제도 혹은 물리적 권한 혹은 권력의 불균형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우월적 지위가 야기하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경제 주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공정한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불공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는 당연히 불공정합니다. 돈이 법 질서를 움직이면 당연히 돈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자본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공권력을 가진 엘리트 관료들이 큰 기업, 금융과 부동산의 큰 손과 결탁하여 공권력을 사유화할 때도 불공정과 부패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공정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독과점이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소비자의 편익, 노동자 혹은 협력 하청업체의 성과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의 행포는 잠재적 경쟁자, 협력기업, 노동자의 혁신과 역량 개발을 가로막습니다. 진입장벽,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의 방식으로 남의 기회와 성과를 빼앗고 힘없는 을의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는 공정한가요? 왜 불공정한 시장 경제가 혁신을 방해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청 중소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 노동자, 임차인 등은 원청기업, 고용주,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임대인 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높은 협상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격차가 소위 갑질, 독과점의 행포를 일으킵니다. 이런 시장에서 혁신을 추구할 동기, 열심히 교육받고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할 의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공정한 시장이 혁신의 동기, 교육과 역량 개발의 의지를 살립니다. 이렇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전무죄, 권력의 사유화와 정관예우같이 공권력을 사고 파는 관행, 재벌가에 의한 부당한 경영권 장악, 사익 편취, 주가 조작 같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편법,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화이트 칼러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주가 조작, 뇌물수수, 분식회계, 사익 편취 등에 대해서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재벌이라고 봐주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들이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막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언론과 미디어도 노동보다 자본에 훨씬 우호적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약자들이 갑질, 독과점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확대해야만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분배도 공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분배의 공정성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취약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면 이들이 임금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부문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이 결과하는 분배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로버트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소유권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결과하는 분배는 항상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불평등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출발선의 격차,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 가격과 임금의 격차가 과연 선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 가격을 윤리적 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불평등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토마스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사실로 나타납니다. 자본 수익률이 큰 변화가 없을 때 이런 변화는 결국 전체 소득에서 자본 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노동 소득의 비중을 낮추게 됩니다.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이런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선진국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제도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 국가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공정과 분배 정의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한 성과 배분입니다.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고 정부에 의한 시장 소득의 재분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지와 사회 안전망, 그리고 교육과 의료 같은 기초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도한 복지에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차별적으로 복지 재정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수준이 얼마인가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발전의 역사를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내 총생산의 40%에서 50%에 이르는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입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과 사회복지 제도가 오히려 혁신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개개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의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때 혁신이 촉진되고 경제 발전의 동력도 강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람의 힘만으로 경제 개발에 성공했고 선진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인적 자본의 축적이 지속되려면 복지제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미래의 경제 발전을 주도할 고도의 인적 자본 축적이 가능합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그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혁신,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평등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과 노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니 그 정도가 심하지만 않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바로 인종이나 성차별 혹은 출신 지역이나 가구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한되어 발생하는 불평등입니다. 이것을 기회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 다수의 약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에서만 일어나는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높은 계층 간 장벽을 낮추고 약자들의 기회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역량이 경쟁하고 협력할 때 보다 혁신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벌, 독과점 등 경제적 강자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을 독점하게 되면 대다수의 약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목도 커집니다. 따라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거듭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정부와 공공부문, 제도, 그리고 사회의 성숙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국가 권력과 행정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부패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와 중대부패입니다. 아직도 개발 독재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불투명한 관행과 부조리가 기업과 사회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세습 경영과 친인척의 먹이사슬이 뒤얽힌 재벌 대기업 집단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각 부분에서 권력 집단의 엘리트들이 민간 부분의 이권과 밀착된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패의 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금융사기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대기업이 연루된 횡령과 뇌물수수 사건, 건설업자와 검찰, 사법,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부산의 LCT 사건 같은 부동산 개발 비리, 이런 권력과 민간 부문의 유착으로 벌어지는 부패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범죄만도 이런데 드러나지 않은 범죄와 법망을 피해 일어나는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관예우, 검찰권 남용, 재벌과 권력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법질서, 이런 권력기구, 관료, 언론이 거대한 구조적 담합을 형성해서 지대 추구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패인식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간된 OECD 자료에서 한국 국민 중 30%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3%와 큰 격차가 있고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우리 국민 5 중 4명에 가까운 79%가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인 4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부패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부패 인식도는 100점 만점에서 54점입니다. 전체 180개 조사국 중 5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남미 국가들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부패 인식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평가에서 39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부패의 배경에는 공공부문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형 부패와 재벌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피감기관 혹은 관련 민간 부분에 재취업하고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서 정관 예우를 통해 권력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부패로 공공부문의 감시, 감독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공정거래, 금융감독, 산업안전, 노동감독 등 각 부문에서 허술한 감시체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소수의 강자가 국가 공동체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으니 다수의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여력도 시장에서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협상력도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평등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층 간 장벽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불평등한 사회에서 부패와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른바 불평등 함정이 만들어지고 경제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근로환경,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의 격차는 더 심합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임금 격차,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같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난 10여 년간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와 평균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도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 PPP라고 하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 대비 70%대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수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합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7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 경제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지속하려면 선진국다운 발전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대기업의 특권을 몰아주고 노동을 희생하여 성장하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뿌리내린 부패와 불공정을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앞으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 경제성장하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적 역량과 창의성이 필요한 발전 단계입니다. 국민 개개인, 조직과 기관, 사회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강자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 속에서 국민 다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개인은 교육과 역량 개발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도전적 사업가도 창의적 혁신가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방 추격형 경제로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과 분배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신 불공정 시장과 구조적 담합,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